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하려는 이야기가 우리 친정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슬하의 두 남매 중 둘째랍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죠. 저희 엄마 아버지는 평가하자면 뭐랄까 아주 계산에 밝은 분들이었어요. 돈에 민감했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답니다. 단 한 사람, 오빠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후했어요. 오빠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3대 독자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컸죠. 뭐든지 오빠가 먼저였고 저는 집안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점을 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빠의 앞길을 막을 존재라고 낳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대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그 점쟁이의 말을 아주 확실한 것으로 믿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길에서 주워온 아이처럼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인 어린 시절부터 부엌 심부름을 하며 자라야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시절인가요? 저는 먹을 것 하나, 갖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먹고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만한 집안은 아니었는데도요. 경수가,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지.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집안에 좀 보태라. 그리고 오빠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다들 노력하자꾸나. 중학교밖에는 보내주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저는 대학은 꿈도 안 꿨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보내줄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고등학교를 혼자 힘으로 마치기로 했죠. 밤낮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면에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엄마 아빠는 별별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을 붙인다, 비싼 학원에 보낸다 등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미 공부든 뭐든 스스로 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죠. 공부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스스로 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과외 선생도 비싼 학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답니다. 백약이 무효였지요. 저는 집안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어요. 몇 년의 노력 끝에 지방이지만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3번을 도전한 끝에 임용고시에 붙었어요. 너도 이제 집에 돈을 좀 내놔야지. 지금까지 키워준 것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버니까 집에 생활비 내놔라. 너도 조금 쓸 돈은 필요할 테니 한 20만 원 빼놓고 나머지는 집에 내놔라. 엄마는 제가 선생님을 시작하고 첫 월급날부터 제 돈을 노리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집에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식모나 다름없이 컸어요. 고등학교 공부도 안 시켜줬잖아. 편의점에 취직할 때 미성년자라고 취직 안 시켜준다는데 부모 동의 받아오라니까 엄마 얼른 도장 찍어주던데요. 그 돈까지 달라고 했으면 지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설마 그 도장 찍어준 대가로 생활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다고 돈을 내놓으란 거예요. 엄마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예 집을 떠나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하나 구했죠. 집을 벗어나니 정말 세상이 자유롭더군요. 그러나 돈을 요구하는 엄마의 연락은 집요하게 계속되었어요. 오빠는 왜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못한대? 오빠한테 나가서 일해서 집에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분명 말하는데 나는 한 푼도 못 줘요. 오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 프로야구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군요. 엄마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제 아주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려는데 학교 앞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또 씨알도 안 먹힐 요구를 하더군요. 오빠가 어떤 괜찮은 직장의 면접을 보아야 한다며 면접에 입고 갈
명품 양복을 사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무직함의 자리라죠. 그리고 요구하는 양복의 가격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양복이었고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안 된다며 거절하긴 했지만 절대로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술집이었어요. 술집의 술 상무자리였죠. 하긴 술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오빠에게 딱 맞는 자리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러던 중 퇴근 후 엄마가 웬일인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또 돈 얘기겠지 싶어서 가기 싫었지만 인사할 사람이 와 있다고 하기에 억지로 집으로 갔어요. 얘, 인사해라. 네 옳게 될 사람이야. 얘가 우리 딸인데 일이 잘 풀려서 선생님이지 뭐니? 서로 인사들 해라. 시누이 옳게 될 사이들 아니냐. 아마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줄 거다. 오빠가 일하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오빠의 결혼 자금을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축의금 봉투 하나만 전달하고 제 역할을 끝냈죠. 오빠는 결혼을 해서도 자기 살림을 꾸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올케라는 사람도 도대체 밖에서 뭘 하는지 집에 붙어있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왜 두 사람 먹고 살 돈조차 벌 수 없는지 황당하더군요. 네 오빠가 그 상무자리 그만두고 사업을 좀 할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경수가 네가 직업도 확실하고 신용도도 좋으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좀 보태라. 네 오빠가 이번엔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잡았어. 생활비조차 못 버는 사람이 사업이라니. 그것도 대신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엄마가 더 이상 제 부모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오빠한테 가는 돈은 못 해준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한 푼도 못 내놔요. 나 어릴 때 부엉이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인형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누가 쳐다보기나 했어요? 내가 간신히 용돈 모아 사서 놀던 종이 인형 태우면서 놀던 오빠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를 밀었다고 나 매 무척 맞았어요. 도대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 오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대체? 이번에도 엄마 아버지가 대신 사업자금 마련해 주세요. 공부랑은 상관도 없는 사람 3수 4수까지 시키면서 대학 보내겠다고 들인 돈 정도면 오빠 사업자금 대고도 남아요.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손길 떨치지 못해 애새끼 마냥 돈 달라고 하는 꼴을 좀 보시라고요. 오냐,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아이고, 제 오빠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하더니만 아주 그 말이 딱 맞아. 제 오빠가 일을 하겠다는데 한 푼도 못 돕겠다고? 이게 낳고 키워준 대가냐? 엄마하고 이렇게 큰 싸움이 되었어요. 엄마가 절 한 대 칠 듯이 말했지만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데 올케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알고 보니 속도 위반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어요. 같은 학교 동료 교사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들었죠. 학교 안에서 이 사람의 성실성과 근면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인사고과 성적도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처음엔 서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먼저 마음을 밝혔는데 단번에 차이고 말았답니다. 나도 경숙 씨 참 좋아하는데 내 처지가... 미안해요, 경숙 씨. 나 살기 바빠서 연애는 지금처럼 가볍게 해도 저는 결혼은 못하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거의 울다시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았어요. 동료 교사가 저에게 몰랐냐며 한 가지 말을 해주더군요. 아들 아이가 하나 딸려 있어요. 글쎄 아이가 어릴 때 아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떴다지 뭐예요? 젊은 사람이 재혼을 해야 할 텐데 아이 때문에 쉽지 않은가 봐요. 사람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사람인데.
분명 저를 좋아한다는 진심은 느껴졌는데 그 사람에게 처한 환경이 그를 막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를 더 좋아하고 있는 처지라 아이를 함께 키울 자신은 크게 없었지만 선뜻 고백을 해버렸죠. 이런 일에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이 번듯하면 아이가 딸려있건 없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와 그의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마음의 준비를 했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바탕 또 말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하긴 네 주제에 그런 결혼밖에 더 하겠니? 부모한테 따박따박 대들면서 성질머리를 부렸었더니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굳이 반대할 생각 없다.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결혼 준비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 오빠 결혼시켜서 돈도 없지만 말이다. 그렇게 그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었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눈이 똘망하니 귀여운 아이였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친정이랍시고 인사를 갔는데 하다못해 사위 대접할 음식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더군요. 제가 미안해서 남편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키우게 된 아이니 집에 인사를 시켰죠. 오빠의 아들과 내 아이에 대해서 차별은 뭐 보나 마나였죠. 아이는 둘인데 과자는 한 봉지만 사와서 어린 조카만 먹이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오빠와 저를 차별하는 것과 똑같더군요. 자칫하면 아이에게 저 어릴 때와 같은 상처를 줄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어요. 아이가 참 어리지만 제 아빠를 많이 닮아 정말 착했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성실하고 착했고 아이도 수줍게 저를 잘 따랐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너무 착해 빠졌다는 것이었죠. 불쌍한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머니에 차비 한 푼 안 남기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다 털어서 드리고는 걸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에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웬 품이 있어 보이는 노신사가 저희 집을 두드렸죠. 저는 신명순 씨의 유언을 집행하러 온 변호사입니다. 신명순 씨가 유일한 혈족인 김남훈 군에게 상속분을 남기셨어요. 무슨 상속일까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알고 보니 상속을 해준 사람은 아이의 친외할머니라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그 할머니의 외동딸이었고 아이 외에 다른 혈족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유언으로 단독 상속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속의 내용을 보고 저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경기권의 토지에 상가에 현금에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이었어요. 아이 아빠도 자신의 전 장모에게 그런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집이 좁아서 아이가 뛰놀기에 적당하지 않고 제가 불편할 것이라며 우선 집부터 옮겼고 그러고는 다른 일에 특별히 돈을 쓰지 않더군요. 학교도 그만두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저 역시도 계속 학교에 나갔어요.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보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사업을 하겠다기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3억이나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들고 튀어버렸어. 이 썩을 며느리년이. 아이고. 네 오빠 사업할 돈이었다. 아이고. 그걸 몽땅 가지고 날라버렸어. 내가 사람을 미리 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땅을 치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가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가족들 능력으로 어떻게 3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의 불똥이 우리 집에까지 튀고 말았죠. 여보게 김서방, 자네 처가가 알다시피 지금 난리가 났네. 3억 원만 좀 도와주게. 자네 입장에서 3억 원은 별 큰 돈은 아니지 않나. 꼭 좀 도와주게. 예, 경수가
네 남편한테 말 좀 해봐, 어서. 제게 부탁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 마음 약한 남편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착한 제 남편이 그러겠다고 말이라도 해버릴까봐 단번에 싫다고 거절했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3억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3억을 관리 못한 오빠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빌려달라 그래요? 돈 앞에서 치사하게 굴 때는 언제고 우리 식구한테 요구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써야죠. 그놈의 사업. 사업할 주제도 안 되면서 그저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깟 사장 소리 들으려고 사업하는 거 정말 우습지도 않아요? 올케라는 사람, 그 사람도 술집에서 만났다며. 그럼 이런 일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돈 빌려달라는 말 다시 꺼내기만 해봐.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몰래 연락해서 돈 달라고 압박 주기만 해봐요.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다 뒤엎어버릴 테니까. 내 말 잘 알아들어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집요하게 조르던 부모님이 일단 물러서더군요. 저는 이렇게 친정집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그리고 그 한심한 오빠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착하디 착한 남편은 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를 설득했고요. 저는 남편한테 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일렀죠. 그런데 그 무렵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예, 경수가. 이게 얼마만이니? 너 결혼식 때 보고 이게 처음인가 보다. 얼마나 깨가 쏟아지길래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저는 그동안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정신이 없었다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예, 나 말야, 네 오빠 제주도에서 봤는데 꽤 고급 호텔이었거든? 그런데 네 오빠랑 네 부모님까지 다 같이 있는 것 같더라. 너 알고 있나 싶어서 연락했어. 저는 웃으면서 친구한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친정 상황이 그런 비싼 곳에 드나들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셋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며 당부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친정집으로 가보았죠. 정말 황당하게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알리지도 않은 채 이사를 한 것 같더군요. 그럼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건데 3억이 없어 구걸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고급 호텔이라니 너무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더니 갑자기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가족들이 전부 이사를 간 거 있죠? 아무리 연 끊고 살겠다고 내가 먼저 말은 했지만 이사 간 것도 말 안 하고 연락 두절된 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혹시 뭐 들은 거 없어요? 사실 당신이 싫어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처남댁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 사실 나였어. 그리고 그걸 처남댁이 들고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해준 것도 또 나였고. 미안해. 처가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당신은 죽어도 반대할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해서 이해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처음에 오빠와 올케가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 3억? 그걸 올케가 들고 튀었다면서 또 빌려간 돈이 또 3억이라는 것이었죠. 합쳐서 자그마치 6억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남편의 그 대책 없는 착한 성격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체 왜 그런 큰 돈을 제게 말도 없이 해줬는지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6억이 6만 원인 줄 알아요?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그 돈이 거기 가서 쓸모 있는 곳에 쓰인다면 내가 말을 안 해. 보나마나 되지도 않을 사업에 투자해버리고 날릴 돈이었다고. 도대체 내가 우리 친정 도와달라고 말한 적 있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속이 얼마나 끓고 있고 나문이한테 미안한 줄 알아요? 제발 그 성격 좀 고쳐요. 네? 무턱대고 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착한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결국 착하디 착한 남편의 성격을 이용해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속인 것이었죠. 돈이란 거 그거 부질없는 거야. 돈 때문에 그렇게 화내지는 마. 당신답지 않아. 돌아올 돈이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어쨌든 그냥 드린 건 아니고 빌려드린다고 분명 말했으니 일평생을 두고 천천히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별 걱정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저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았고 또 저만 속을 끓이고 말았죠.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그만한 돈을 턱 친정 식구들에게 내어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답니다. 그러다가 저까지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6억이나 떼어놓고도 착해 빠지기만 한 남편을 대신해서 아름아름 친정 식구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돈을 써서 알아보니 금방 찾게 되더군요. 서울에 위치한 호화 빌라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더군요. 착해 빠진 남편은 제껴놓고 저 혼자 친정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화면으로 저를 본 엄마가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계단을 올라와 친정 쪽으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얼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돈을 들고 튀었다던 그 올케란 년이 손에 명품 로고가 붙은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에게 딱 걸린 거였죠. 올케를 붙잡아 세우고 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 못 들어갈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냥 엄포가 아니라 정말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올케는 집으로 들여야 했으니 결국은 엄마가 문을 열었죠. 아버지와 오빠가 저를 보고 귀신을 본 듯 놀라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친정 식구들의 소재지를 알아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이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더군요. 여보가 직접 알아낼 줄은 몰랐네. 그 돈 빌려드리면서 계속 사람 붙여서 당신 친정 식구들 움직이는 거 관찰하고 있었어. 당신이 괜한 고생을 했네. 저는 남편의 이런 말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제 앞으로 서류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것이었죠. 서류를 살펴보니 차용증이더라고요. 3억 원짜리 차용증 2장이었어요. 모두 공증까지 된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발휘할 증서라고 적혀 있었죠. 거기다가 아버지와 엄마, 오빠와 올케가 연대 채무자로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나는 당신 친정 식구들이 당연히 이 돈을 떼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얼마 안 지나서 연락도 없이 이사하셨다는 것도 알았고, 다 알고도 당신한테 말을 안 한 건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물러빠진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보이네요. 제가 그 차용증 사진을 찍어서 엄마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말이죠. 엄마가 다음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선 허리를 굽히며 말하더라고요. 아유, 차용증까지 썼는데 우리가 설마 돈 떼어먹겠니? 그 돈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니 사위한테도 걱정 말라고 해라. 그리고 무슨 부모 자식 간의 법적인 대응이냐? 그런 말 말고도 우리 이제 왕래하며 지내자꾸나. 그렇게 친정엄마가 위선적인 살가운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도 계속 친정 식구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살로 며칠을 고생 중이었는데 정말 칠판에 글씨 쓸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감 선생님께 대체 수업을 부탁하고 조퇴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올케와 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당황한 건 서로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왜 벌써? 아직 올 시간이 아닌데. 아니, 난 몸이 아파서 조퇴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어요? 왜 남의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요? 그런데 당황하던 엄마와 올케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말했어요.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 그나저나 네가 그렇게 내세우던 차용증이 이제 우리 손에 있구나.
저는 순간적으로 차용증이 있었던 서재로 향했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차용증이 둘 다 사라져 있었죠. 차용증을 손에 넣은 올케와 엄마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에서 나가더군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어요. 올케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고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차용증을 훔쳐갔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서재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야겠네. 그러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더니 설명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잠시 나갔다 오겠다던 남편은 어떤 신사분하고 같이 들어오더니 제게 얼른 친정으로 가자고 말하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남편을 따라 나섰죠. 친정으로 가자 의외로 쉽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마도 차용증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보니 네 식구 모두 있었어요. 장모님, 그리고 처남댁,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네요. 어떻게 문을 열었을지는 저도 다 압니다. 당신들 뒤에 붙여놓은 사람들이 전부 낱낱이 말해줬거든요. 도어락 기술자한테 연락해 경숙씨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선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다죠. 3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요. 이거 명백히 주거 침입입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나요? 그리고는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 파일을 찾더니 오디오 파일 하나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사업을 하겠다기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3억이나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들고 튀어버렸어. 이 썩을 며느리년이. 아이고. 엄마의 이 거짓 하소연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오빠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더군요. 올케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려달라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며 약속하던 말이었어요. 너무 큰 돈을 요구하시기에 제가 할 수 없이 녹음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갚을 날짜가 지났으니 채무 불이행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에 대해서도 도주한 사실이 없는 처남댁이 도주했다고 하면서 또 저를 속이셔서 돈을 빌려가셨으니 당연히 사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사분이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집에 있던 차용증을 자세히 안 보신 모양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본이에요. 정보는 공증을 마쳐서 제게 보관을 시키셨죠. 저는 이분의 변호사입니다. 엄마와 올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에이, 자네가 설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네 착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그 돈 정도야 자네 입장에서 큰 돈도 아니고 말이야. 그저 저가 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야. 자네는 길거리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 사람 아닌가? 친정아버지는 당황하면서 이 사태를 없던 것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친정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제가 우리 할아버지로 환생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다못해 종아리라도 몇 대 칠 수 있잖아요. 길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야 그 연세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 차비까지 털어서 도와드렸죠. 그분이 정말 필요한 일에 쓰시겠다고 6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 또한 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마냥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 착해 빠진 사람은 어딜 가고 마치 영화에서 본 셜록 홈즈 같이 날카롭고 냉철해 보이는 남편이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2번이나 아무 말 없이 도와드렸죠. 그리고 평상시에 제 성격을 아시고는 공증된 차용증까지 만드시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는 코딱지만한 강아지도 꼬리를 밟히면 짖는 법입니다. 제 믿음을 2번이나 배신하셨어요. 만일 정말로 처남과 처남댁이 사업을 할 돈이었고 그걸 처남댁이 들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저 이 차용증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분이 완전히 저를 바보로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2번에 걸쳐 6억을 저를 속여 뜯어내신 거였고요. 애초에 처남과 처남댁의 사업 얘기부터가 거짓이었죠. 엄마는 훔쳐낸 차용증이 사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성을 잃고 씩씩거렸죠.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분을 삭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랑 올케는 무릎까지 꿇고 천처를 부탁한다며 애절하게 빌더라고요. 우는 소리 듣기 싫었던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점쟁이가 오빠 앞길을 제가 막을 것이라고 했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네요. 저는 선처해달라고 말할 생각이 없어요. 감히 사기를 쳤으니 혼 좀 나야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엄마가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못 볼 꼴이 벌어졌죠. 남편이 뒤늦게 떼어놓으려 하는데도 엄마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리더라고요. 도저히 뿌리칠 길이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어요. 그 순간 하필이면 함께 데리고 온 아이가 부딪혀 벽에 튕겨지고 말았어요.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함께 온 것인데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일렀더니 어른들 고함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서 나온 것이었죠. 부딪힌 머리 쪽에 피가 보였고 피를 보더니 엄마도 흠칫하는 것 같았죠. 저 아이가 내 집을 함부로 드나들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 건방지긴. 경숙이 너하고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똑같구나. 어찌나 맹랑하고 당돌한지 아주 볼 때마다 똑같다 싶었다니까. 아이에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했어요. 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 한편에 누운 아이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문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나문이 잠깐만 병원에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 갑갑해도 잠깐만 누워있자. 응? 다행히 뇌나 머리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봉합수술을 했어요. 상처가 깊었고 꽤 많이 꿰맸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계속 서러운 울음을 울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야말로 화가 제대로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못 참겠다고요. 당연히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묻겠다고 했죠. 남편은 우선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도어락 기술자를 속여서 들어온 일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엄마와 올케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리고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도 상환을 하지 않는 가족 모두를 가장 형벌이 센 사기죄로 고소했죠. 아버지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3억 원은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 먼저 갚으마. 그러니 네 엄마부터 합의해주면 안 되겠니?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겠어?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머리채 한번 잡았다고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니?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남편이 딱 그랬답니다. 2번이나 자신에게 사기친 것에 더해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잘못도 없는 제 머리채를 잡은 일에 화가 많이 났더군요. 물론 아이의 사고에도 화를 내고 있었고요. 이렇게 형사상 고소에 이어서 이제 민사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만들어둔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차분히 소송을 진행했답니다. 재산을 은닉할 것을 우려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 식구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신청하더군요. 당신 식구들이 나를 어지간히도 얕잡아 보았나 봐. 그렇게 6억씩이나 나를 속여서 뜯어내놓고도 재산 한 푼 남의 명의로 돌려놓질 않았더군. 내가 알아봤자 아무 짓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이더라고. 아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평생 하는 일에 대한 급여에도 압류를 넣어 일생 동안 받을 생각도 있었지. 저는 이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답니다. 도와줄 때는 진심으로 도와주었지만 친정에서 제가 결혼 전까지 겪은 서러운 일들을 모두 들은 남편이 미리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둔 것이었죠. 그렇게 해놓고도 친정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철저히 무시했던 모양이더군요. 호화빌라를 엄청난 보증금을 내면서까지 월세로 살았고 남는 돈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오빠와 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이런 경악할 문자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매제가 아주 물컹이인데 말이에요. 이번엔 어떤 이유를 대고 돈을 달라고 할까요? 엄마 아버지가 빚에 쪼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3억 원을 선뜻 내놓았잖아요. 이번엔 아주 아버지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것도 아주 돈 많이 드는 고해감에 걸렸다고 해봐. 그러면 아마 그 물컹이가 지갑을 또 열 거다. 빌려간, 아니 사기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던 친정은 이제 폭망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그런 친정 부모와 오빠에게 제가 한마디 해주었어요. 나더러 애딸린 신랑 만났냐고 비웃더니 도대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올케 절대로 좋은 엄마나 며느리 될 사람 아니었어요. 그것도 못 알아보고 착한 사위는 이용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요? 스스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 기재라도 걸려서 다행이지. 아무 죄 없는 남편이랑 제가 피눈물 흘리는 건 안중에도 없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동원해서 당한 값은 모두 되돌려 줄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올케네는 매일 밤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요.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옆집 할머니가 신고를 다 했더라고요. 정말로 올케가 집을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지 부모님도 한 번 더 찾아와 제게 싹싹 빌더군요. 그런데 정말 친정 식구들 구제불능이었어요. 다른 사건 하나가 또 저를 웃게 만들었답니다. 친정 일이라면 이제 아주 서러운 일이라도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오더군요. 올케와 오빠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우다가 조카 아이가 다쳤다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다치자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혈액형을 알게 되었는데 B형이라고 나왔대요. 오빠와 올케는 혈액형이 모두 O형이라고 했어요. 결국 조카가 오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오빠가 올케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또 한바탕 전쟁이 났다죠. 엄마와 아버지가 올케를 내쫓았다더군요. 올케에 대한 주거 침입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었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올케가 먼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했었나 봐요. 아마 아이의 친부되는 남자였겠죠. 올케가 그 남자에게서 돈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자 이 남자가 고소를 했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올케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경찰이 여겼는지 구속수사로 전환시켜 착실히 조사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여자 처음 본 순간 어떤 사람인지 제가 딱 알아보았죠. 시집에 인사하러 온 여자가 짧은 치마에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한지 화장 두께가 1cm는 될 것 같았거든요. 오빠나 올케나 독인 객인이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아이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고 있었지만 제 친정에 대한 마음은 식구들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순간에 아주 완전히 닫혀버렸죠. 저는 이제 친정과는 확실히 절연했고요. 하지만 지금도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자신들 슬하에 태어난 모두 같은 자식인데 저한테만 왜 그렇게 심하게 대하며 키웠는지 엄마에게 물었었죠. 점쟁이가 네가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는 아이라고 했다. 원래 내다 버리라고 했었어.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부의 막급이다. 그저 평범하게 다른 집들처럼 공평하게 자랐더라면 아마도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일까요? 엄마를 비롯해 가족들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경우이므로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주도한 엄마가 1년 6월에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오빠도 엄마보다는 혐의가 약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특경법에 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올케는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죠. 살고 있던 집, 그 외에 우리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사놓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차용증을 근거로 압류되었죠. 들려오는 말로는 방 한 칸에서 아버지 혼자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남편에 대한 사기에서 가장 적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기소되지 않았죠. 세월이 다시 무심하게 흘렀어요. 아이는 어느새 자라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답니다. 머릿속 깊숙이 봉합수술을 한 흉터가 남고 말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미안함에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서러웠던 시간이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아이의 그 상처가 마치 그 모든 세월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머리가 그렇게 다칠 때까지의 과정이 자꾸만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무얼 어쨌다고, 도대체 집안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까지 증오를 표출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사기죄로 검찰이 엄마를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빌긴 했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 그 눈빛으로 보아 결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최근엔 우리 가정에 경사 하나가 생겼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차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일을 혹시 제가 저지르지 않을까 내심 큰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우리 나문이하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사람이고 무엇보다 핏줄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닮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를 가졌다고 마냥 기쁠 수가 없어요. 당신 집안에서 누구 하나라도 중심을 잡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었다면, 예컨대 아버님이라도 그러셨다면 일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우선은 당신이 반듯한 사람이고 내가 있잖아.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나문이도 좋아했어요. 손을 꼽아가면서 동생을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비록 오빠가 있었지만 형제간의 정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제 어린 시절의 처지가 다시 생각났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 없이 잘 자라나겠죠? 지금까지 지지리도 부모 복은 없지만 남편 복과 자식 복은 있는 제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렸어요. 앞으로 제 앞길에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얼마 전 호구 전 남편과 헤어진 1년 차 된 싱글맘입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의 부모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고 난 뒤 이혼 전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솔직히 별로 알리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당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런 주의와 당부의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네요. 저와 남편은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만나봐야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길게 연애하지는 못했어요. 피임을 철저하게 신경 썼는데도 아기가 찾아드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잦은 야근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써본 테스트기에 나타난 건 선명한 두 줄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은 아이가 생긴 것을 좋아했지만 솔직히 저는 떨떠름했어요. 예상치 못한 아이였고 앞으로의 제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좋아해주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자도 많은 판국에 이렇게 자기 아이라고 좋아하며 결혼하자는 남편을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성품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저도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크게 부딪힐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잘 선택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드러운 성품이 때로는 우유부단함이 되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다는 걸 정말 저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으로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자가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남편과 제가 동갑이라 제가 남편보다는 더 많은 횟수를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더 많아서 아파트 마련 비용도 7대3 정도로 제가 많이 부담했어요. 남편은 그 상황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고 평생을 살 거니까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더 벌면 되지 하는 생각만 했죠. 저는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었지만 임신 전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로부터 자기 회사로 오라는 요구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애가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시부의 말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여자가 잘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시부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전업주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추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 곧 애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도 모르는데 맞벌이조차 안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전업주부도 남편이 잘 벌어야 가능한 거지. 시부의 그런 말이 야속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가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편 버는 것만으로는 감당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려면 맞벌이는 해야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제야 입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여자가 잘난 건 싫으시지만 여자가 벌어다 주는 돈은 좋으셨던 건지. 그렇게 양가의 중간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죠. 그렇지만 언제나 불행은 뜬금없이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명절이었고 일찍 잠에 들어버리신 터라 TV를 켜서 보는 것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 휴대폰으로 같이 예능을 보기로 했었어요. 30대 두 사람에게 10시는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같이 그걸 두고 나란히 누워서 보는데 남편 손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옆을 보니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길래 저는 이불을 남편에게 덮어주고 마저 남은 예능을 보고 자야지 하고 화면에 집중했죠. 그런데 남편 폰으로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능 보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서 남편 단톡방 알림을 꺼놓으려고 단톡방에 들어갔어요. 그 단톡방은 남편의 유일한 모임이었고 저도 알고 있는 모임이었어요. 남편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인데 남편과 결혼 전에 제일 먼저 소개받은 것도 이 모임의 친구들이었죠. 여자 둘에 남자가 넷이고 여자 중 한 명은 유부녀, 한 명은 싱글맘이에요. 남자는 남편을 포함한 두 사람이 유부남이고 나머지는 솔로였죠. 다 아는 친구들이고 친한 사이니까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대화의 내용이 요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남편이 그 싱글맘한테 새로 출시한 스마트워치를 선물해줬다는 이야기였죠. 손목에 껴서 휴대폰 대신 전화통화도 되는 제품이었죠. 저조차도 너무 비싸서 사달라고 부탁하기 미안한 제품이었는데 그걸 남편이 그 여자한테 사줬다는 카톡을 보니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슬슬 졸리던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화도 나고 열도 받았지만 시댁에서 이 늦은 시간에 난리를 피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편 카톡 내용 쭉 저장해서 저한테 다 보냈어요. 남편 폰은 남편 손에 쥐어주었고요. 그리고 제 폰으로 그 카톡 내용을 읽는데 진짜 답 없는 내용들이 과거로 갈수록 더 많더라고요. 저와 만나기 전부터 꾸준하게 그 여자에게 뭔가를 계속 사줬던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 본 워치는 그나마 그 많은 물건들 중 비싼 축에 속했지만 매달 거의 매주 이 여자는 남편과 단톡방의 친구들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뻔뻔하게 계속 요구했더라고요. 아기 장난감, 아기 구두, 아기 옷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많이 말해서 친구들이 이것저것 보내줬다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많은 게 고장난 물건들이었어요. 아니,
무슨 집에 고장난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전이 부서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믹서기, 공기청정기, 토스트기, 밥솥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고장나서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또 남편은 돈을 보내주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오죽하면 애 생일날 축하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말까지 해서 돈까지 받아갔으니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돈을 그 여자에게 줬다는 것보다 남편이 그 여자의 아이를 하원시켜주고 데리고 놀러 갔다는 데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저와 사귈 때 바쁜 일 있다며 약속을 깬 날에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요. 그때 저와 놀러 가기로 해놓고는 남편이 당일 못 간다고 연락 왔었거든요. 당연히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낌새는 전혀 없더라고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고 사무적으로 고맙다, 너 때문에 이번에도 잘 보냈다, 이런 이야기뿐. 긴가민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러다 제가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밥 먹을 때 카톡 내역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이거 도대체 뭐야? 스마트워치를 그 여자한테 사줬다는 이 대화. 아니, 이 여자가 뭔데 당신이 이 비싼 걸 해줘? 혹시 너 그 싱글맘이랑 바람 피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얘랑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젊을 때부터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거 보니 딱 해서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는 거지. 절대로 다른 의미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면 워치는 사치품이잖아. 그냥 시계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스마트워치야? 그 여자가 이거 사달라고 요구했던데 당신은 왜 그걸 사준다고 한 건데 말이 안 되잖아. 힘들고 딱 해서 도와주는 건 나도 이해하지. 근데 스마트워치는 생필품이 아니지. 당신은 사주면서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또 안 사주면 너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애가 저렇게 사달라고 부탁하는데 거절하기에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 사줬다고 해서 내가 걔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그것만은 믿어줘. 그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착한 사람은 돈 없으면 못 되는 거니? 당신 친구들은 꼴랑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도와주고 하던데 너는 왜 몇십만 원짜리 물건으로 도와주냐고. 비싼 물건뿐이면 차라리 말을 안 해.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의 어린이집까지 가서 하원을 시켜주는 거야? 너 그러다 그 여자의 입학식, 졸업식까지 같이 가서 사진도 찍겠다? 이거 이해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이해 못하는 네가 이상한 거니? 자기야, 들어봐.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딱해서 그래.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는데 일 저지른 놈은 책임도 안 진다 그러지. 결국 어린 나이에 혼자 애 놓고 대학도 못 가서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가졌잖아. 게다가 걔가 막 함부로 놀러 다니거나 일진 같은 애였으면 우리도 안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걔가 얼마나 성실하고 밝은 친구였는데. 남편 놈은 저의 성난 노성에 도리어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 심파가 따로 없었죠. 눈물이나 한 바가지 흘려주고 싶대도 그게 남의 남자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여자에게 흘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침 튀겨가며 설명하는 남편의 말을 저는 뚝 잘라 먹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을 안 하고 아직 사귀는 사이였으면 이런 행동이라도 이해는 했을 거야. 물론 그 상태였다면 결혼은 못 했겠지? 다른 여자한테 지극정성 쏟는 남자랑 결혼을 왜 해? 근데 말이지, 우리는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어? 솔직히 내가 지금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반박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이런 거 다 받아가면서 살았다고 하면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었겠어? 그거랑은 다른 문제지. 당신이 싱글맘이 아닌데 그런 걸 받으면 양다리거나 어장관리잖아. 그거랑은 확연히 다르지. 그럼 다르게 말해볼게. 내가 당신 만나면서 정말 불쌍하게 사는 내 남사친한테
돈이며 시간이며 다 퍼다 주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 와이프가 참 착하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까? 이 여자 바람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부터 들까? 그 말을 하자 남편이 순간 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싱글맘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남편이고 나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한테 돈이며 시간 더 퍼다 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걸 너만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책임져야 할 가족은 너랑 나랑 우리 아기 그리고 양가 부모님 말고는 없어. 친구라면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건 서로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그치만 어떻게 모른 척해. 애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돈이랑 시간을 퍼다 줄 거야? 못한다고 그 여자한테 이야기해. 내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하던지 카톡을 보내던지. 못하겠어. 나 완전 나쁜 놈으로 보일 거 아니야.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그 여자 연락처 내놔. 제 말에도 남편은 연락처를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나쁜 사람 될까봐 겁내는 그 모습이 진짜 짜증났어요. 저는 남편 앞에서 폰 열어서 단톡방에 있는 그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 말이 있는데 그 싱글맘 전화번호 좀 달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했어요. 남편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태환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남편이 여태껏 당신한테 돈이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태환 씨 저랑 결혼한 사람이고 부탁할 만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주세요. 솔직히 유부남하고 계속 엮이면 오해받는 건 당신이잖아요? 이보세요. 저랑 태환이는 당신이 태환이 만나기 훨씬 전부터 친구였어요. 솔직히 왜 우리 사이가 당신한테 제안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친구 사이는 친구 사이,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서로 간에 선은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을 넘는 게 누군지 몰라서 이러세요? 솔직히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가져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친구랍시고 매번 도와달라는데 유부남한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건 곤란하죠. 그리고 왜 우리 남편이 당신 아들 하원까지 시켜줘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 바람핀다는 소문나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니 싱글맘이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가 그걸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는 좋게 타일렀어요. 좋게 말할 테니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친구처럼 지내주세요. 관계를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관계로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 얼굴은 완전 하얗게 질려버렸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후 불시에 남편 통장과 카드 내역을 확인했지만 그 싱글맘에게 돈을 주는 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확실하게 잘라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 싱글맘에 대한 주의 경보를 내린 후 남편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쓸데없이 돈 나갈 데도 없고 그 여자 부탁에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니 본인 나름대로는 그것도 편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남편이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초조해하며 집 초인종 소리에 무척 예민해졌죠. 초인종이라도 울리면 불이 나게 인터폰 앞으로 가 화면을 확인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며칠 뒤에 밝혀졌어요. 그것도 저희 집이 아닌 시댁에서 말이죠. 그때는 시부의 생신이어서 시댁에 방문한 상태였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뭐 시켜 먹은 것도 없고 하니 그냥 시부모님 지인인가 했는데 남편도 시댁이라 그런지 초조함이 사라진 채 느긋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아는 척을 하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누구냐고 묻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바로 그 싱글맘이었어요. 저는 의아한 상태로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 얼굴이 헬쑥한 것이
여기서 바로 눈치챘죠. 남편이 저 여자 때문에 며칠을 초조해했다는 것을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해 저는 폰을 몰래 꺼내 동영상을 누르고 제가 항상 매는 크로스백 가방 앞에 꽂아뒀어요. 물론 카메라를 앞쪽으로 해서 말이죠. 남편은 그 여자 얼굴을 보더니 당장 그 여자 팔을 잡고 끌었어요. 뭐 하는 거야? 나와서 이야기해. 못 가. 너나 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야지. 너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저자는 누군데 여기 와서 이 난리고. 결국 참다 못한 시부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난감한 얼굴로 그 싱글맘의 팔을 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 임신 4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애 아버지가 저기 있는 태환 씨예요. 그런데 그동안 저 사람이 돈 한 푼을 안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 와이프 탓이고요. 그간 얼마나 저한테 악독하게 굴었는지, 만나지 마라, 돈도 달라고 하지 마라,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 여자가 저를 괴롭혔어요. 그 웃기지도 않은 총극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녀의 등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로 연극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아무리 봐도 저 여자는 남편의 친구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해준 충고 같은 거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던 거였죠. 저는 아주 열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 표정도 저 못지않게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가만 보니 저 사람도 이 상황이 자기가 바란 상황은 아닌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저 말이 진짜야? 저 여자 뱃속의 애가 당신 애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을 하며 머리를 벅벅 긁는 남편을 보니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제대로 말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답답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잤어. 그것도 술에 취했던 터라 기억도 잘 안 나고. 거짓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처음에만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뒤에는 술 취한 적도 없어요. 봐요. 이 사람도 거짓말만 하고. 불쌍한 내 새끼. 남편의 말을 굳이 정정하는 상간녀를 보며 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잤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불륜이라는 뜻인데 저는 불륜을 그냥 두고 넘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요. 진짜 둘이서 합의하에 잔 거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럴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억지로... 아니, 그럴 마음이 없으면 왜 애를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억지로 그랬으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질질 짜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황당하고 울고 싶은 건 나인데 왜 네가 울어요? 여기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은 거예요? 둘 사이의 일이면 둘 사이에서 끝낼 것이지 왜 여기까지 일을 가져와서 일을 키우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다 까발리고. 정말 환장할 것 같은 이 분위기 속에 울고 있는 여자를 보는 제 가슴에는 천불이 났더랬죠. 그치만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알겠어요. 당신 하는 말도 알겠고 남편 하는 말도 알겠으니 애 낳고 나서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은 그 애가 우리 남편 애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돈을 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치만 저는 그 기간에 이 남자하고만... 그럼 애 태어나고 그 애가 남편 애인 거 확인되면 애 임신했을 때부터 한 달치 얼마씩 해서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됐죠? 잠시 생각하던 싱글맘은 알겠다 하고 올 때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댁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저런 여자한테 걸려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나 진짜 억울해. 걔가 힘들다고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술자리 갔다가 이렇게 된 것뿐이야. 여보, 진짜로 나 한 번만 믿어줘. 딱 한 번이었다니까.
그 여자가 정정해서 여러 번이라고 말해서인지 저는 남편의 말을 믿기 어렵더라고요. 용서를 빌면 뭐해요. 제가 용서할 마음이 아닌데. 아니, 차라리 우리 셋만 알고 넘어가는 일이었으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시부모님이 다 알아버린 게 더 용서가 안 됐어요. 화가 난 제가 남편을 달달 볶고 있으니 시모가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화내지 마.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애를 잡아? 네가 이러니 애가 집에 정 못 붙이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니? 그래, 며느라가.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야. 네 마음 씀씀이가 그리 간장종지만해서야.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 수준은 아니었죠. 남편 바람에 제가 왜 마음 넓게 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바람이라도 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감싸기는커녕 맹 비난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쳤겠죠. 결국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 이 세 사람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마지막에 시부와 시모가 쐐기를 콱콱 박아줘서 아주 마음을 제대로 먹었죠. 저는 시부모가 다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할 말이 많은 듯 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여태껏 그 여자가 집에 찾아온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기나 해? 내가 진짜 그 여자랑 바람을 핀 거였으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리가 없잖아. 뭐가 너무한데? 말해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덜 힘들어 보여? 바람을 안 폈으면 그 여자랑 왜 잤어? 너 유부남이야. 총각대나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너 딸 있는 유부남이라고. 내가 애초부터 그 여자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가까이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당신이 그 여자한테 못되게 굴어서 위로해주다가 생긴 실수였단 말이야. 잔 것도 술 마시고 일어난 실수였고. 왜 그걸 몰라주는 건데? 실수.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그 결과는 용서 못하지. 결과적으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 너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만약에 진짜 네 아이면 어떡할 건데? 제 말에 남편이 답이 없더라고요. 입 꾹 닫고 있는 모양새가 본인도 그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 여자한테 애 낳고 이야기하자고 한 거는 최소한의 방어였어. 솔직히 그 애가 네 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너 만약에 그 애가 네 애면 너 그 애한테 매달 양육비 갖다 줘야 해. 그럼 너랑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난 그 꼴 보고는 못 살아. 내 새끼한테 줘도 모자랄 애정이며 물건들이며 다 그 여자애한테 뺏기는 거 용납 못한다고.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질 거야. 당신이랑 우리 애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나도 방법 찾아볼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혼이니 뭐니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당신도 양보를 좀 해. 책임? 그러면 나랑 내 아이가 받을 상처들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와. 나는 네가 그 여자한테 매번 불려가는 것도 매번 돈 뜯길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어. 나 임신 중일 때도 그 여자한테 그렇게 다 퍼다 줬잖아. 나하고 약속도 깨고. 그런 당신이 우리 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옆에 있어줄 수나 있겠어? 매번 그 여자한테 휘둘리며 돈이나 뜯기길래 주의를 줬는데 결국은 또 그 여자한테 엮여서 이런 일이나 만들잖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그 여자 때문에 가슴속에 돌 하나 얹은 채 살아야 하냐고. 나 그 짓 못해. 그만해라. 아들놈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며느리 너도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혼자 벌어 산다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야 편안하게 사는 법이다. 참고 살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죄송하지만 아버님, 저요 생각보다 능력 좀 되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말하면 모두가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나더러 들어오라고 추천까지 해줬거든요. 거기 가면 월급도 많이 벌고 복지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을 능력 충분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가? 어이구, 그럼 거기까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세 부리는 거 다 안다.
그러니 이쯤하고 묻어둬. 내가 왜 거길 안 갔는데요?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항상 여자가 잘 나가면 집안 망한다고 하시니 일부러 중소기업에서 남편만큼 벌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이혼하면 아버님 눈치 볼 일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혼하면 저도 대기업 들어가서 돈 열심히 벌 거예요. 너 잘난 대로 살겠다고 남편 앞길을 이렇게 막아?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아들 길을 이렇게 죽여놔?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아들 잘못만도 아니구만. 남편 앞길을 제가 막았어요? 그 여자랑 이 남자가 자진해서 지 앞길 막은 거지.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무슨 길을 죽여놔요? 지 잘못에 지가 기죽어 있는 거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어디 손녀딸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너희 아빠 바람 폈는데 너희 엄마가 용서 안 해줘서 아빠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해보시라고요. 그걸 알면 애가 아빠 옆에 있겠다고 하겠어요? 제 아빠 더럽다고 싫다고 하겠죠. 저의 저주 같은 악담에 시부모의 얼굴은 제가 시집 온 이래 가장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부모와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 안 되면 소송 걸 거고 그 여자한테도 상간소송 할 거예요. 그리고 애는 무조건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친권, 양육권 절대로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보란듯이 대기업으로 이직했어요. 남편은 그 뒤에 저에게 찾아와 빌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그 여자랑 인연도 다 끊을 거고 친구들 인연도 다 끊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줘. 아직 애도 어리고 아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잖아. 미안한데 그 이야기는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그 여자랑 붙어먹기 전에 내 충고를 듣고 했어야 할 이야기지. 지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당신이랑 열심히 벌어서 그 여자한테 양육비 주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로 번복 안 해. 네가 진짜 딸한테 좋은 아빠이고 싶으면 면접 교섭권 써서 애나 잘 만나러 와. 뭐 아직 어려서 아빠 없으면 더 잘 클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을 보냈어요. 뒤늦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자신이 호구라는 걸 알았을 때 나한테 고마워하며 그 여자랑 관계를 끊었어야죠. 호구당하는 거 구해준다고 생각했더니 도리어 둘이 붙어먹어버려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그 싱글맘이 애를 낳기 전에 저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질질 끌게 될 줄 알았지만 상간녀가 시댁 쳐들어와 난리친 걸 녹화한 동영상과 카톡 내용 덕분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전 남편은 그쯤 되니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한 달 좀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애를 출산했다는 카톡을 올려놨더라고요. 딸이었어요. 웃긴 게 가족이 생겼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딸이 생겼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재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뭐 어차피 저한테는 이미 지나간 똥차고 하등 쓸모없는 존재였기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짜증은 나더라고요. 내 딸은 아빠 없는 부서진 가정 속에서 크게 생겼는데 전현 딸은 엄마 아빠가 있는 완벽한 가정 속에서 크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심술을 부렸어요.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딸이 너무 예쁘더라. 애 둘 양육비 주려면 힘들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애 유전자 검사는 해봐. 혹시 둘한테 들어갈 양육비 하나로 줄어들지 누가 알아? 솔직히 정말 심술이 가득한 말이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심술 부린 거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거 안 해도 나랑 걔랑 결혼하기로 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책임지는 게 맞고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의심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양육비는 당신한테만 주면 될 것 같아. 그 여자랑도 이미 상이 끝났고.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지. 나야 양육비만 제때 받으면 다행이고. 근데 혹시 모르잖아.
관계 한 번으로 애가 생기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 괜찮아.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담담하고 확실하게 말한 전 남편의 말에 저는 뭐 그렇다면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한 번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이 출산 직후에 달려간 병원에서 아이 혈액형이 자신의 아이라면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인 걸 알고 그 여자 몰래 친자 검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친자 불일치로 나왔대요. 결국 전 남편 완전히 열받아서 그 여자한테 소송 걸겠다며 조리원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제 친구가 그 일 있던 저녁에 전화 와서 알려줬거든요. 친구는 그 조리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였거든요. 네 전 남편이랑 상간녀 대판 싸우던데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 네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진짜 아깝다 아까워. 왜? 그 여자애가 전 남편 애가 아니었대? 그럼 그렇지. 어떻게 한두 번으로 임신이 그렇게 확 될 수가 있어? 그렇지. 검사 결과지 들고 흔드는데 불일치 딱 보이더라고. 근데 그 여자도 성격 만만치 않더라. 친자 불일치까지 떴으면 할 말 없는 게 정상인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네가 나랑 하룻밤 보낸 거는 사실 아니냐고 따지더라고. 네 전 남편은 술에 취했는데 네가 사기치려고 잤다고 한 거 아니냐고 따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네 전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 안 내준다고 너 혼자 내라면서 가더라고. 근데 그 뒤에 여자 표정 완전 살벌하더라니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끼리끼리 잘 논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여자의 살벌한 표정이 어떤 사건을 불러온지 듣고야 말았죠. 전 남편이 친자 불일치를 알게 된 이후로 두 사람의 재혼은 당연히 물 건너가게 됐죠. 그럼에도 그 여자는 전 남편을 놔줄 생각이 없었는지 이번에는 전 남편을 자신을 버린 최악의 남자로 포장해서 주변에 소문내고 다녔더라고요. 저한테까지 그 소문이 들어올 정도면 정말 다니는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건데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 쓰레기가 됐더라고요. 뭐 지가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당당하게 유부남한테 돈 뜯어먹는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는 아니라는 걸 전 남편은 대체 왜 몰랐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둘과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딸과 함께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 잘 살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장만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요. 저도 그 여자처럼 싱글맘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힘으로 잘 벌어먹고 살고 있었죠. 누구처럼 유부남한테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혼 후 처음으로 맞는 딸아이 생일에 시부모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생일날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요. 면접 교섭권이 있기는 했지만 남편은 그걸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애한테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길이 없었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남편이 아닌 시부모가 쓸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시부모와 딸의 생일에 만난 곳은 매우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딸아이 생일이라 제가 미리 특별하게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그곳에 온 시부모의 눈이 동그랬더라고요. 놀랐겠죠. 이 정도로 돈을 쓸 줄은 몰랐을 테니 말이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데서 밥을 먹어? 딸 생일이면 근처 고깃집만 가도 되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는 험한 꼴을 못 면한다는 말 모르냐?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는 또 옛날에 하던 말을 그대로 읊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나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었겠죠.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직장 옮겼어요. 새로 옮긴 직장은 월급이 저번 직장보다 2배는 뛰었어요. 월급 수준 생각하면 여기서 밥 한 끼 먹는 건 부담 아니에요. 두 분 것도 예약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손주도 많이 보고 싶으셨으니까 어렵게 전화 주셨을 텐데 많이 보고 가세요. 제가 시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쭈뼛거리며 제게 말하더군요. 사실 애 생일에 네가 애를 제대로 안 보고 있을까 봐 걱정돼서 연락했어.
혼자 일하면서 애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애한테도 신경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시모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했죠. 이 두 사람은 제가 제대로 못 사는 걸 보고 싶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하려고 입을 때렸는데 옆에서 제 직장 동료가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보고는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어요. 이혼한 시부모와의 자리에 직장 동료가 있는 게 괜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료는 슬쩍 자리를 보더니 시부모가 제 친정 부모님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아버님 되시나 봐요. 애기 데리고 가족이 다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살림도 일도 확실하게 해내는 슈퍼맘이에요. 우리 회사 와서 진짜 운이 트인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남자도 떠나갔으니 이제 곧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즐거운 식사 자리 되세요. 이렇게 말하고 간 직장 동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켜야 했어요. 내일 일하러 가서 그 사람들이 제 시부모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에게 물 먹인 거라고 말하면 정말 부서가 뒤집어질 정도로 웃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두 분의 얼굴 표정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제가 못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마냥 저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못 살고 있었어야 이 두 분의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맞아떨어졌다며 좋아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 뒤로도 저를 보는 내내 배알이 꼴리는 표정이 정말로 압권이었답니다.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열심히 애 밥 먹이고 저도 밥이나 먹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 대해 슬쩍 물어봤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런데 표정이 완전 제대로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도 표정을 숨기지 못할 만큼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잘 살고 있어서 미안하게 됐네요. 하는 고소한 마음이요. 두 분하고 헤어지는 길에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전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때 그 여자랑 재혼한다고 했다면서요? 전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그렇게 말했죠.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싶은 마음에서요. 남의 마음을 그 정도로 갈기갈기 잘라놨으면 당신네들 마음도 그 정도쯤은 찢어져 봐야죠. 제 말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로 두 사람은 떠나갔고 저는 집에 와서 속이 후련하도록 웃었어요. 정말 그동안의 앙금이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전 남편뿐만이 아니라 상간녀도 결국은 자기 업보 그대로 돌려받았더라고요. 상간녀가 전 남편이랑 재혼 틀어지고 완전 악에 받쳐서 주변에 소문 엄청 냈잖아요. 그게 전 남편이 그 소문에 반박을 안 해서 소문이 더 번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떡하니 자기 카톡 프로필에 친자 불일치 서류를 찍어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전 남편 욕하던 사람들이 전부 상간녀 쪽으로 화살 돌려서 엄청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 신상까지 탈탈 털리는 바람에 꽃뱀 소리 들으면서 그 모임 친구들한테도 손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둘째 애를 전 남편 자식이라고 바락바락 우겨서 결국 진짜 그 애 아빠한테도 버림받아서 애 양육비도 못 받고 애 둘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어째요? 이제는 십시일반 도와줄 친구들도 없는데 말이죠. 전 남편은 오해가 다 풀렸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남편도 시부모도 연락하지 않아서 그 뒤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꼬박꼬박 양육비는 보내는 걸 보면 살아있기는 한가 보다 싶어요. 저는 여전히 딸애와 잘 지내고 있어요. 커가는 아이 재롱 보면서 돈도 벌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가족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딸과 저, 이 둘만으로도 완벽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호구처럼 살다가 결국은 사기에 낚여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나락으로 보낸 전 남편을 보면서 절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여자와의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느껴졌어요. 제 말만 잘 들었어도 호구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후회는 이제 이미 늦은 상태죠. 저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았고 아이도 아빠가 없다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재혼은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잘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애도 어리고 하니 빨리 재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또다시 일을 그르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요.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할게요. 별 볼 일 없는 싱글맘의 흔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혼 이야기였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